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자입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번에 이 말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여서 죽을 고비도 여럿 넘기고 저희 부모님은 저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느라 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9살, 이젠 정말 끝인가 했을 때 기적처럼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고 심장 이식을 받아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공여자의 정보를 알 수는 없었지만 당시 제 또래 아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고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제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주인인 아이 몫까지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며 매사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빠는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열심히 하셨죠. 엄마는 저와 아빠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셋이 살다가 둘이 된 현실은 너무나도 허전하고 슬펐지만 아빠는 어린 저를 위해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참으며 회사를 키워가셨어요. 저 역시 계속 엄마를 그리워하면 아빠가 슬퍼하실 것 같아 애써 밝은 척을 하며 살았고요. 아빠는 원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거나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아빠 혼자 엄마의 자리까지 채우려 노력하다 보니 성격도 다정다감하게 바뀌시더라고요. 자기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제가 엄마가 없다는 것이 티가 날까봐 그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겼어요. 서로 상처와 노력을 알고 있는 저와 아빠는 다른 부녀지간보다도 더 애틋했고 서로가 서로를 측은해하며 좋은 얘기는 과장되게 많이, 나쁜 얘기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알아서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배려했었죠. 그렇게 저는 25살에 처음으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저에게 아빠는 술 한 잔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사회인이라니 이제는 정말 다 큰 것 같네. 아빠, 20살 지난 지가 언젠데 나는 진작에 다 컸어. 아빠 눈엔 그냥 다 애지. 어떻게든 아빠한테 용돈 받으려고 애교 부리던 애. 근데 이젠 월급 받으니까 아빠한테 애교도 안 부리면 서운해서 어쩌냐?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난 앞으로도 계속 아빠한테 애교 부려서 용돈 탈 거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두세요. 신입사원 월급이 얼마나 짠데. 이래서 딸 자식은 다 도둑이라고 하나 보다. 너 그러다 금방 시집 간다고 남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지? 아빠는 너 시집 안 가면 좋겠다. 무슨 아빠가 그래. 다른 아빠들은 딸이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던데. 누가 그래? 이렇게 공들여서 키워놨는데 어떻게 딴 놈한테 줘? 난 싫어. 그런데요, 제가 직장 생활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남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자 아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요. 세상 남자 새끼들이 죄다 눈에 띄었지. 어떻게 내 딸을 못 알아봐? 언제는 시집가지 말라며. 그거야 그때는. 아무튼 너 정말 없어? 아빠가 한번 알아봐. 싫어. 아빠가 골라주는 남자랑 결혼하라고? 그게 싫으면 빨리 좀 데려와 보던가. 아빠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망한지 말끝을 흐리셨어요. 사실 저는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있었고 타이밍 봐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렇게 말하니 지금이 기회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말이 있고 며칠 후
슬쩍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얼른 자기한테 소개를 해야지 뭘 뜸을 들이냐며 재촉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조건이라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 좋은 조건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에 저보다 연봉도 적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처럼 다정다감하고 언제나 저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이 내세울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내내 긴장을 엄청 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는 사람을 보지 조건을 보지 않아. 이건 내가 장담해.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버지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으면 하시겠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걱정을 한가득하고 아빠와 첫 대면을 했고 아빠는 남자친구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물으시며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눈여겨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수건부터 물잔까지 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시더니 혼자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합격이었어요. 나는 다른 건 됐고 우리 딸 내가 사랑했듯 자네가 많이 사랑해주면 나는 무조건 좋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훌륭해도 다 의미가 없어. 난 물질적으로 풍족하기보다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하고 자네가 또 우리 딸을 살뜰히 챙기니 나는 자네가 무조건 좋아. 저희 아빠는 제가 장담했듯 남자친구의 성격과 됨됨이를 높게 평가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1년을 더 만나다 드디어 결혼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시골에서 작은 하우스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려 한다고 말씀드리자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빛이 그리 좋지 않으셨어요.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우리는 신혼집 하나 장만해줄 돈이 없다. 올해도 하우스가 잘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생겼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이란 말에 구구절절 사정을 이야기하셨고 저희는 저희끼리 작게 시작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니 금세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의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저 역시 아빠처럼 시댁이 꼭 잘 살아서 누구처럼 아파트 한 채는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애당초 없었고 그저 인품만 좋으시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때는 시댁이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간 저희들은 거의 매일 신혼집으로 사용할 월세집과 전셋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월세는 보증금에 비해 높은 월세가 부담이고 전셋집은 집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보증금이 너무 세서 엄두가 나지 않아 슬슬 걱정이 되고 있던 찰나 우리가 집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아빠가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도움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알아. 그래서 해주는 거야. 힘들면 아빠한테 손 벌릴 법도 한데 니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살아.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두고두고 이 은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보답은 됐고 내 딸한테 두고두고 잘해. 나한테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당연하죠. 저 평생 성희한테 잘하고 살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빠의 도움으로 신혼치고는 꽤 괜찮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내 살림살이도
아빠가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니 이왕 해주시는 거 다 해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가구며 가전제품도 가장 좋은 걸로만 했고요. 시작이 이렇다 보니 이젠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와 결혼하고 너무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며 고마워했어요. 아빠의 바람대로 남편은 고마운 만큼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렇게 1년 후 저희 아빠가 가난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매일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는 더 저를 걱정하셨고 남편 또한 제가 계속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아까운 시간도 모두 다 허망하게 흘러간다며 최대한 아빠와 함께 있자고 했어요. 아빠, 간이식 같은 것도 있잖아. 내가 할게. 아빠만 살 수 있다면 난 심장이라도 떼줄 수 있어. 땡! 그런 무서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 심장이 어떤 심장인데 아빠는 우리 귀한 딸 몸에 손 하나 안 댈 거야. 그럼 저라도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내 딸이 귀하면 자네도 귀하지. 나는 이제 미련이 없네. 솔직히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아니라고 하니 이젠 받아들일 수밖에. 이제 성희한테는 자네가 있으니 난 하늘의 집사람 옆으로 가고 싶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성희야, 우리 이런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빠는 우리 딸이랑 사위랑 즐겁게만 있고 싶어. 저희 아빠는 그렇게 계속 괜찮다고 오히려 이젠 편하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더 슬퍼서 집에 오면 남편의 품에 안겨 꺼이꺼이 울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또 고마운 것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빠의 회사가 위기를 여럿맞이하게 됐고 또 아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 맨땅에 헤딩하듯 일일이 부딪히며 위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아빠의 걱정을 덜어드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딸인 저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저 역시 아빠 못지않게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됐어요. 역시 내가 사람을 아주 잘 봤다는 생각과 동시에 남편이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6개월 후 호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버텨나가던 아빠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복수가 차기 시작하며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빠와 이별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저녁, 아빠는 저와 남편에게 영원한 안녕을 고하셨어요. 아주 편안한 얼굴로요. 저는 그동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나름 무너지지 않으려 대비를 했지만 아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은 그런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무너져 버렸죠. 급기야 기절해버렸는데요. 그렇게 깨어나면 또다시 울고 다시 기절하며 아빠의 장례식을 겨우 치러야 했어요. 그 후로 며칠 후 아빠의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아빠의 유언장에 아빠의 회사를 저희 남편에게 물려주고 아빠의 재산은 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회사 운영에 애를 쓴 것이 회사를 물려주자고 생각하시게 된 경위 같았어요. 어차피 저에게는 물려줘봤자 제가 직접 참여하며 경영할 순 없으니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은 유언장 작성 시 들었던 설명을 저희 부부에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회사고 재산이고 귀에 들리지 않았고 그저 이젠 더 이상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만 떠올라 눈물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은 저희 아빠의 회사에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회사 대표가 되어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까지 제 옆에 있기가 어려우니 급기야 우울증까지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드니 남편에게 회사에 가지 말고 제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남편은 몹시 짜증난다는 얼굴로 저에게 날선 소리를 했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나에게 하루는 누군가한테 한 달 같은 시간이야.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나한테 자기 곁에 있으라고? 내가 당신 이해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당신 이 정도면 오바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다른 집 와이프는 남편이 대표면 내조하느라 정신없다는데 당신은 지금 내 앞길을 막을 셈이야?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 순간 그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회사가 누구 거였는데 저 사람이 저에게 자기 앞을 막을 거냐고 화를 내다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평상시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기에 그래 자기도 지금 회사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마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주말에는 쉬지. 우리 모처럼 교회로 나갔다 올까? 한가한 소리 하네. 당신은 회사 운영하는 게 쉬는 날이 있을 것 같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회사 사람들도 나한테 장인이 꽂아준 낙하산이라고 얼마나 뒷말하는지 알아? 난 그런 편견 속에서 어떻게든 회사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러니 퇴근하고 집에 오기가 싫다. 제가 그런 걸 모르나요? 그래도 저는 남편 머리도 식히고 다시금 잘 지내보려고 했던 말이었거든요. 되려 남편이 그런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제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회사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걸핏하면 저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 후 남편과 저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말을 하지 않자 편하다는 듯 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늦은 퇴근에 그저 집에만 오면 업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핸드폰만 붙들고 새벽까지 있다가 그대로 소파에서 잠드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상황은 계속 이렇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는 참는 것에 이제는 한계를 느껴 그날은 아주 작정을 하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싸움이라도 걸어서 남편의 속내를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12시가 되어갈 즈음 집으로 돌아와 또 핸드폰만 붙들고 있길래 저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맨날 늦고 핸드폰만 보고 혹시 나 몰래 바람 피우니? 당신 말대로 내가 아빠 돌아가시고 우울증 걸리고 당신 힘든데 100번 이해 못했다고 치자. 근데 당신 변해도 너무 변한 거 아니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잖아. 나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한가해? 심심하냐? 이 시간에 사람이 퇴근하고 왔으면 나를 좀 안쓰럽게 봐줄 수 없어?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시비 걸고 싶냐고. 이유? 네가 지금 이러는 게 이유다. 사람 얼마나 질게 하는 줄 알아? 언제까지 나한테 대접받을 건데? 넌 공주고 난 뭐 머슴이냐?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진짜 사람 짜증나게 굴어. 이쯤이면 제가 알던 예전이 거짓인지 지금이 거짓인지 저는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젠 아빠도 없는데 남편까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정말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 떨어져 나온 기분에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듯 곧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겨버렸어요. 아, 이유라고 하니까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다. 자기는 나한테 사정고지 다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신 애 못 갖는 거 나한테 그리고 우리 집에 안 미안하냐? 나도 남잔데 당연히 내 자식 갖고 싶지. 너만 속 편하면 다야? 뭐라고? 내가 결혼 전에 당신한테 이미 말했잖아. 나도 애 갖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산부인과도 계속 다녔다고. 근데 안 되는 걸 나라고 어떡해?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결혼한 거고 그때는 다 괜찮다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젠 자기 자식이 갖고 싶어? 그래, 갖고 싶어.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내 애가 갖고 싶어. 솔직히 장인어른도 당신 애 못 낳으니까 집이면 혼수 다 해주신 거잖아, 미안해서.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 해결이 돼? 난 당신의 그런 뻔뻔함에 질려서 이혼하고 싶은 거야.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애 못 낳는 너랑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대. 너만 보면 조상님 볼 면목 없고 너 얼굴도 보기 싫대. 남편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쏟아내고 다시 집을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간 현관문만 멍하니 쳐다보며 이젠 더 이상 남편과 잘 지낼 순 없겠다는 생각이 큰 파도처럼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애 때문에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날 남편은 우발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저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더군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 아빠의 변호사님을 찾아갔을 때 변호사님은 저에게 합의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었냐며 되려 놀란 얼굴로 저에게 반문하셨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냐고 저도 모르게 화를 냈죠. 그 길로 연락을 받고 온 남편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여야 했어요. 합의 이혼? 내가 언제 합의했는데? 어제 내가 왜 이혼하고 싶은지 말 다 했잖아. 당신도 할 말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한 거 아니야? 그럼 합의된 거잖아. 무슨 문제 있어? 나 그 집이랑 위자료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 그래? 원하는 만큼 다 준다고? 그럼 우리 아빠 회사 다시 내놔. 참, 말은 바로 하자. 이제 내 회사야. 당신 아버지가 하던 거래처들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고 이젠 완전히 내 사람들로 굴러가는 내 회사라고. 근데 이걸 당신한테 주면 그냥 망하자는 거지? 오죽하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줬겠어. 능력 없는 자기 딸한테 줘봤자 망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지. 그냥 돈이나 챙겨. 우리 제발 좋게 좋게 끝내자. 솔직히 이거 소송으로 가면 내가 당신한테 받을 게 더 많아.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냐?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그동안 저한테 자발적으로 잘해줘 놓고 마치 제가 자기를 일방적으로 부려먹었다는 듯 남편은 궤변을 늘어놓았고 악에 바친 저는 이기든 지든 이 싸움을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으로는 제가 불리한 것 같다며 원하는 만큼 돈을 챙겨 그냥 이혼하고 훗날을 생각하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이혼하게 된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의 한 애견센터에서 파양되었다는 사연을 가진 강아지를 보게 되었어요. 새끼 때는 그렇게 예쁘다고 데려가 놓고 이젠 덩치도 커지고 불편해지니까 이사 간다고 여기 앞에 버리고 간 거 있죠? 사람이 진짜 못됐어요. 에휴, 얘가 뭘 잘못했다고. 불쌍해라. 이젠 컸다고 분양도 안 될 텐데 걱정이네요. 무료 분양한다고 하면 별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것 같은데 얘를 어쩌면 좋나. 저는 그때 뭐에 홀린 듯 그 강아지를 분양해왔어요. 사장님 말대로 무료 분양이면 이 아이 신세가 초라한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주고 데리고 왔죠. 어쩌면 전 그때 파양된 강아지와
제가 똑같은 처지인 것만 같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 길러보는 강아지였는데 뭐든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싶었고, 강아지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반려견이 되었어요. 행복이는 버림받았던 자신을 제가 데리고 와서 사랑을 줬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항상 제 옆에 살을 붙이고 체온을 나눠줬고, 그 덕분에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생 뭐 있나?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 버리지 말고 아닌 건 잊고 앞으로를 위해 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10억이라는 돈을 합의 이혼 조건으로 받았고, 그 후 제 앞날을 위해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며 반려견 행복이와 오로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이 넘어가는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애견센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히 행복이를 데리고 센터로 갔는데, 행복이와 꼭 닮은, 하지만 많이 노쇠해 보이는 강아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이 행복이라고? 내가 너 파양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다행이네.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말 잘 됐다. 행복이의 할머니견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온 그 할머니는 저를 보며 고맙다고 제 손까지 잡아주더라고요. 어쩐 일인지 행복이 할머니라는 강아지는 처음 보는 저에게 다가와 자기 몸을 비비며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너도 고맙지? 얘가 지 손녀를 아가씨가 잘 키워줘서 고마운가 봐요. 저런 행동 우리 손녀하고 오랜만에 보네요. 손녀분이 어디 다른 데 가셨어요? 네, 9살 때 하늘나라로 갔죠. 이 강아지가 지금은 늙고 힘이 없지만 그때 우리 소녀가 이 애를 아주 예뻐했어요. 나한테는 얘가 우리 손녀인데 얘도 늙고 저도 늙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 손녀분은 아주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모두 손녀분이랑 같은 곳에 갔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곳에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도 그래요. 마지막까지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갔으니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기분도 들어요. 우리 손녀는 가고 없지만 우리 손녀의 심장은 어딘가에서 뛰고 있을 거거든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손녀분이 혹시 심장을 기증하셨나요? 그 후 저는 할머니에게 더는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이상은 서로 모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몸에 부비는 노견 아이를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드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뒤 행복이를 더욱 저에게 온 운명의 아이라 여기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지만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말이 사업이지 사회사업을 하는 거라 이익보단 공익이 더 많은 회사였는데 저 역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의 삶은 제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아빠에게 받은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돈이 있으니 거침없이 사업을 전개해 갔어요. 누군가는 뭐 때문에 자기 돈까지 써가며 그런 사업을 하냐고 묻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에겐 뜻밖의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모처럼 꿀같은 휴가를 맞아 행복이와 한참 늘어지게 자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워낙 사업 때문에 전화 오는 일이 많아 무심코 전화를 받으니 다신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목소리가 제 온 정신을 깨웠어요. 나야, 잘 지내?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미안해.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다
다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 그때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 해도 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는 당신 보고 난 진작부터 알았어. 나 할 말이 아주 많아. 나도 당했어. 속았다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는데 당신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돼. 난 당신 얼굴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 일어나는 일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끊을게. 그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혼할 때 당신한테 준 10억 돌려줘.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려워. 당신 아버지가 일군 회사잖아. 이대로 망하면 당신도 마음 아프지 않아? 당신이 그 10억을 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돈 당장 돌려줘. 돌려달라고? 정말 어이없다. 당신 말대로 그 회사는 우리 아빠 회사야. 망하게 두진 않을 테니까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길로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빠의 회사가 망하게 둘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빠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했고 그 사이 변호사님은 남편이 저와 이혼 후 재혼한 사업 파트너이자 여자한테 사기를 된통당해 회사 자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인간을 회사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얼마의 시간이든 돈이든 상관없으니 그 인간에게서 아빠의 회사를 되찾아올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다신 보기 싫지만 그 인간을 대표직에서 몰아내려 일부러 회사의 부도위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간을 횡령 비롯한 비리로 대표직을 해임시키고 아빠의 옛 동료들을 다시 모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악을 쓰는 그 인간 앞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당신 일부러 나 엿먹이라고 작당한 거지? 작당? 자기가 자기 발로 회사 돈에 손대고 거짓 계약에 페이퍼 컴퍼니까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놨으면서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이 전에 나한테 말했지? 우리 아빠 회사 이대로 망하게 할 거냐고. 아니,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선 거야. 당신이 사업을 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당신은 돈이 있고 난 경험이 있잖아.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나 반성 많이 했어. 아니, 넌 정신을 덜 차렸어. 그런 소리 네 새 와이프한테 가서 해. 모르긴 몰라도 너보다 내가 사업은 한 수 위일걸? 돈을 번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너딴 새끼한테 더 이상 그 자리를 주진 않을 거야. 당장 꺼져. 밖에 경찰들이 너 마중 왔더라. 잘 가. 야, 김성희, 너 내가 준 10억 당장 내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 우리 아빠가 너 같은 놈한테 준 회사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없었듯 너도 네가 준 돈 나한테서 가져갈 수 없어. 사람도 돈도 지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저기요, 외부인 좀 밖으로 내보내 주시겠어요? 제가 임원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 길로 그 인간은 당신이 직원이라고 뽑아놓은 자들에게 끌려서 회사 밖 경찰에게 인계됐어요. 듣자 하니 그 인간은 재혼했던 여자에게 개인 신용대출까지 최대 한도까지 땡겨져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빈털털이라고 하던데 이쯤 되니 뿌린 대로 걷는다는 옛말이 맞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후 회사를 아빠가 가장 믿고 신임한 전 이사이자 아빠의 친구분에게 회사 운영을 부탁드렸어요. 대신 회사 내 중요 회의나 긴밀히 따져봐야 하는 자리엔 꼭 참석하면서 아빠의 뒤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던 사회사업도 있고 아빠의 회사 일도 있어서 전에 없이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행복이가 저만 보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요즘은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행복이를 데리고 출근하기도 해요. 힘들었던 제 곁을 따뜻하게 지켜준 녀석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보다 행복이가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아져서 제가 행복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행복이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행복이와 산책을 하던 어느 날, 행복이로 인해 인연이 된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얼마 전엔 예쁜 딸도 낳았답니다. 그거 아세요? 동물도 사람처럼 웃는 얼굴이 있다는 걸. 행복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한 날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언젠가 하늘의 아빠와 엄마가 제가 궁금해 꿈속에 나타난다면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요. 용기도 막 나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그리고 반려견 행복이와 함께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용기 잃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며 더 많이 행복해질게요. 여러분도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